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천호동에는 흉가가 있었다. 천호구 사거리에서 성심병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불교 관련 용품 판매 가게가 있습니다. 소방서 앞쪽에 있죠. 지금은 간판만 있을 텐데 이곳은 시세보다 월등히 쌌지만 몇 년째 다른 가게가 들어서질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로는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군요. 바로 옆 가게들은 정상 운영 중이었습니다. 귀신 소동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재수온 붙은 집이라고 해서 입주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써 4년째 보고 다닙니다. 별다른 느낌은 없습니다만 일가족 사망이라는 처참한 과거에 때문에 아무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소방서 뒤쪽으로 삼광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뒤쪽으로 주택이 즐비한 골목들이 있는데 이 골목 라인의 집 중에 10년 이상 된 빈집이 있습니다. 원래는 방치된 폐가였다가 2, 3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종종 지나다니는 길은 아니고 어쩌다 몇 번 지나간 길입니다만 골목길이 미로예요. 전 이 집의 존재를 알게 된 건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는 천호동 길도 잘 몰라서 그냥 지나다니다가 왠지 모를 압박을 느끼는 집이 있길래 지나간 것이 발단입니다. 골목 분위기도 장난 아니지만 진짜 인상적이었죠.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문 앞을 지나가면 금세 사라지는 이질적인 분위기랄까요. 몇 년 뒤에 제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다 보니 자주 집에 데려다 주다가 급작스럽게 생각나서 다시 근처를 같이 지나가 봤습니다. 제 여자친구 역시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진다고 빨리 벗어나자고 합니다. 물론 저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나쁜 얘기 듣고 갈 만한 여자는 없을 테니 사실을 알면 싸움 나죠. 가끔 이 길을 지나갈 때 보면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집 내부에서의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지나가는 여자친구도 혹시나 귀신 소동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이따금 저를 따라왔던 지인들 역시 같은 느낌이 든다는군요. 딱 봐도 그 집만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압박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 집은 단층 주택이라 대문은 잠겨 있습니다. 귀신 있으면 때려잡아 버리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위기에 눌려서 담을 넘어가질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그 압박감을 알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고요. 문 근처조차도 안 가게 됩니다. 부동산에 많으니깐 바로 알더군요. 알면 가지 말라고 소문은 안 났지만 안 좋은 집터라고 합니다. 동네 집값 때문에 쉬쉬하긴 하는데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얘기하더군요. 리모델링 후 싼 집값 때문에 집 보러 들어갔다가 왠지 모를 압박에 눌려서 전부 다 바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이젠 그 집 안 들어간답니다. 싼 집 찾는 사람들이 있어도 소개를 안 시켜준다고. 인적이 드물고 귀신이 보인다고 꼭 흉가는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못 사는 환경 자체가 흉가겠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쉬쉬되는 비밀의 장소들은 꽤 많은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커다란 가방. 미나코는 그 기묘한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다. 고등학교 소프트볼 부의 연습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이미 도시는 완전히 어두움에 가라앉아 있었다. 아침까지 내리고 있던 비가 아스팔트를 적셔 고장된 도로가 가로등의 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 가로등 아래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이 가로등의 바로 아래에 웬 할머니가 서 있었다. 옆에는 커다란 검은색의 가죽인 듯한 가방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난간 위에 밀어 올리려고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있는 부근은 정확히 용수로가 지나가는 곳이어서 할머니는 그 가방을 용수로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묘하다는 것은 그 가방의 크기였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크다. 무릎을 구부리면 그 할머니 한 사람 정도는 쑥 들어갈 정도로 크다. 그리고 매우 무거울 것 같다. 마치 사람 한 명 정도가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의 무게. 오원과도 같은 예감이 든 미나코는 도망쳐 버릴까 싶었지만 이미 할머니와 눈이 마주쳐 버렸다. 할머니는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미나코 쪽으로 몸을 돌려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저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미나코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며 할머니의 옆으로 다가갔다.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물어본다. 죄송합니다. 처음 본 사람에게 부탁하기는 좀 그렇지만 도와줄 수는 있나?
할머니는 숨기는 것이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한다. 도와드릴게요. 이것인가요? 예. 이 가방을 강에 버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강에요? 예.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아, 이것은 손자가 쓰던 물건입니다. 이젠 필요 없어져 버려서. 손자요? 예. 부탁합니다. 할머니는 미나코를 향해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나코는 약간의 현기증을 느끼며 그 큰 가방을 들어보았다. 역시 외견대로 무겁다. 그리고 묘하게 부드럽다. 그 감촉은 기분 나쁜 예감이 들게 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미나코는 부활동으로 단련된 불구로 가방을 천천히 들러올렸다. 들려고 하면 가볍게 들 수는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기분 나쁨이 신중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천천히 일부러 거칠게 숨을 내쉬며 미나코는 가방을 난간 위까지 올렸다. 힐끗 뒤를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할머니가 계속 미나코를 향해 합장을 하고 있었다. 눈을 감고 빌고 있는 것 같다. 미나코는 가방 지퍼에 손을 대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짝 열어보았다. 모포였다. 무엇인가를 모포에 쌓아두고 있다. 미나코는 살짝 모포 밑에 손을 집어넣어 보았다. 무엇이가 단단하고 찬 것이 손에 만져진다.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뒤에서 할머니가 들여다보며 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비명을 겨우 죽인다. 아, 그게 손자의 어떤 물건인지 궁금해져서. 열어보셔도 괜찮아요. 그저 몸을 단련하는 도구입니다. 미나코는 인사를 하고 나서 모포를 살짝 넘겨보았다. 확실히 안에는 덤벨이나 철로 된 아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다. 손자는 자주 그것으로 운동을 하곤 했지요. 아, 손자분은 돌아가신 건가요? 네. 어쩌다 보니 지난달에 병으로. 실례지만 손자분의 양치는 그 아이들은 벌써 3년도 전에 교통사고로 두 사람 모두. 그럴까? 이제 나 혼자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네. 미나코는 가방에 지퍼를 닫고 제대로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난간으로부터 밀어냈다. 바로 뒤에서는 할머니가 합장한 채 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 가방이 난간으로부터 떨어져 용수로에 떨어져 간다. 큰 소리가 나고 용수로부터 커다란 물보라가 올랐다. 그럼 이걸로 된 건가요? 미나코가 돌아봤지만 갑자기 할머니가 사라져 버렸다. 아니, 위다. 할머니의 몸이 허공에 떠 있었다. 자세히 보면 합장한 채 부들부들 격렬하게 몸을 흔들고 지면에서 떨어진 발은 전력 질주하듯 앞뒤로 움직이고 있다. 튀어나올 것 같은 눈알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나오고 고피와 하나가 되어 옷을 빨갛게 물들여간다. 그 목에는 검은 철사줄이 메어져 있어 가로등 위를 지나 용수로로 향하고 있다. 할머니의 움직임이 멈추고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미나코는 자신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다. 결국 그 할머니는 모든 가족을 잃고 자살할 방법으로 미나코를 선택한 듯하다. 세 번째 이야기, 친구의 폐가 경험담. 고등학생 때 친구들하고 부산에 놀러 갔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 한 명 물 먹이고 다구리 하면서 놀다가 밤늦게 때쯤 민박집에 들어와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술만 주야장천 퍼마시다 때마침 지루할 때 한 친구가 무서운 얘기하면서 놀자고 했습니다. 남자들끼리 좀 유치하지만 하게 됐습니다. 처음 말문을 연 친구는 고등학생 때 밴드부를 했던 친구입니다. 내가 고등학생 때 밴드부 MT 갔을 때 얘긴데 처음에는 애새끼들이 술을 너무 퍼마셨는지 해롱해롱 거리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했었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 제 친구가 고1이었고 고2였던 밴드부 학생이 친구 포함해서 5명이었죠. 고2들이 실세죠. 여하튼 3월 새학기 때 처음 밴드부 들어와서 선배 5명하고 후배 3명에서 밴드부 리더 선배의 할머니 댁에 놀러 갔었답니다. 선배 할머니는 밴드부 학생들 편히 자라고 노인정에서 주무신다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밴드부 8명끼리 할머니네 집에서 마음 편히 놀았더랬죠. 슬슬해도 저물고 밤도 오니 술판이 벌어졌답니다. 그렇게 술을 배부르게 마시고 뻗어 있는데 에이더 형이 갑자기 제안을 하더랍니다. 술 취해서 혀가 꼬부라진 채 얘들아 우리 할머니네 마을에 폐가가 하나 있거든.
선배나 후배나 다들 뻗어 있어서 선배 얘기가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신경도 안 썼답니다. 그러니 리더 선배는 더 화가 났겠죠. 야, 이 새끼들아. 잘 들으라고. 하늘 같은 선배가 말씀하는데. 그러자 일제히 정신 바짝 차리고 리더 선배의 말에 경청했다죠. 여하튼 선배는 다시 혀가 꼬부라진 채 남자 여자 짝지어서 마을에 있는 폐가에 갔다 오는 거 어때? 이 말을 듣자 다들 담력 테스트 겸 해서 재밌게다고 했죠. 리더 선배는 자기가 권력의 실세라면서 자기 맘대로 조를 선정했대요. 소주 병 돌려서 걸리는 사람끼리 남녀 한 조가 됐는데 첫 번째로 갔다 오는 조가 바로 제 친구 조였답니다. 친구는 늦은 밤에 무서워서 가기 싫었는데 마침 좋아하는 선배의 누나랑 같은 조가 돼서 자신의 남자다움을 한껏 뽐내려고 당당히 먼저 갔답니다. 선배 누나는 칠흑 같았던 어둠이 무서웠는지 친구 손을 꼭 잡았대요. 이 자식이 그때 온몸에 전류가 찌릿찌릿하는 걸 간신히 참았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선배가 알려준 마을 폐가 앞에 왔답니다. 막상 들어가려니 다리가 후들거리더래요. 하지만 좋아하는 여자가 옆에 있는데 까짓것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폐가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더랬죠. 손전등으로 이리저리 비추는데 엄마야, 거미줄하며 바퀴벌레, 귀천국이었답니다. 이건 뭐 귀신이 나와도 벌레 보고 무서워서 들어갈 정도였답니다. 친구는 뭐야 별거 없네. 아 졸라 시시하게 이게 뭐야 하면서 온갖 센 척은 다 했답니다. 선배 누나는 한마디 말도 없고 친구 손만 꼭 잡고 있었답니다. 친구는 누나 이쯤 했으면 돌아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우리 좀만 더 있다 가자 라고 하더랍니다. 친구는 까짓것 좀 더 있는 게 뭐 대수냐 하고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한 10여 분 정도 있었나 점점 분위기가 으스스하더래요. 친구도 순간 겁을 먹었죠. 누나 이젠 돌아가죠. 라고 말하니 선배 누나는 무표정을 한 채로 가만히 앉아만 있더랍니다. 친구는 선배가 가기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남았죠. 그렇게 친구와 선배 누나는 말없이 앉아만 있었답니다. 친구는 할 것도 없어서 손전등만 껐다 켰다를 반복했더랬죠. 한참을 손전등으로 장난치는데 갑자기 펑 하면서 손전등이 깨지더랍니다. 친구는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폐가를 뛰쳐나왔더랬죠. 선배 누나는 버린 채 말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 닦아지고 엉엉 울면서 리더 선배네 할머니 댁에 돌아왔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 폐가에 혼자 남겨둔 선배 누나가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혼자 다시 갈까도 생각했지만 뭐 숙소에 도착도 했고 해서 밴드부 회원들끼리 같이 가기로 생각하고 방문을 열었답니다. 그러자 밴드부 전체가 친구를 바라보고선 너 임마 지금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생고생을 한 줄 알아. 라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친구는 당황해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라고 리더 선배에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리더 선배가 미치고 팔뚝 뛰겠다면서 나간 지 4시간이 흘렀는데도 안 돌아오길래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를 찾았더랍니다. 혹시나 폐가에 갔나 하고 가봤는데 친구가 있기는커녕 벌레만 가득하더랍니다. 그때 선배 누나가 생각났더랬죠. 아, 저랑 같이 갔던 A 누나가 지금 혼자 폐가에 있는데 라고 말하니 리더 선배가 머리를 한 대 때리면서 돌았냐는 식으로 무슨 개소리야. 걔 지금 너 찾으러 비하고 같이 나갔는데 친구는 순간 입이 굳어 버리더랍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저랑 같이 폐가에 갔었는데 걔가 너랑 같이 가다가 신발끈이 풀려서 너한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신발끈 묶고 있는데 내가 뭐에 홀린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가더랜다. 그래서 쫓아가려니까 어찌나 빨리 가던지 어두워서 앞도 안 보이고 그대로 내가 사라졌단다. 그래서 걔가 지금 너 찾으러 얼마나 똥 고생을 했는데 라면서 친구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더랍니다. 친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걸 느꼈답니다. 그리고 몇 분 안 지나서 그 선배 누나가 다른 선배 누나하고 같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친구를 보고서는 너 어디 갔다가 지금 오는 거야. 얼마나 걱정했는데 라면서 화를 엄청 내더랍니다. 친구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고 다음날 리더 선배한테 조르고 졸라서 먼저 서울로 올라왔더랍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무섭다고 하면서 후들후들 떨더군요. 친구 얘기가 마치자 다른 친구들은 너나 할 것도 없이 친구를 이불로 덮으면서 이런 병신 같은 놈. 여고생 귀신하고 단둘이 있었으면 덮치기라도 해야지. 내가 그러고도 남자냐. 하면서 다구리를 한참 하더군요. 친구는 무서운 얘기 꺼냈다 몰매만 맞고 소주 한 잔 입에 털어넣었죠. 친구는 야 개념 없는 놈들아.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봐. 덮치긴 무슨 오줌 안 싼 것만 해도 다행이지. 라면서 술만 홀짝홀짝 들이켰죠. 네 번째 이야기. 초등학교 때 가봤던 폐가의 기억. 뭐 그리 무섭진 않고 찜찜했었던 기억입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땐 소름이 엄청 돋았었죠. 초등학교 때 체육 시간. 수행평가 친다고 줄넘기를 연습하라던 겁니다. 그때 초등학생 때 용돈 1,000원이었습니다. 그땐 애들이랑 군것질하기 바쁘고 오락실 가기 바빠서 줄넘기 살 돈도 모자랐죠. 그래서 줄넘기 없는 친구들이랑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예전부터 얘기하던 지금은 폐가처럼 돼버린 문방구를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문방구엔 줄넘기 있겠고 뭐 건질게 많아 보였지요. 그곳은 매일 가는 학원 옆 뒷길을 통해 담과 집 사이를 헤치고 헤쳐서 문방구로 들어갔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주인 없는 문방구를 보니 안에는 신기한 것들이 흩어져 있고 그땐 칠칠 맞아서 지우개도 맨날 잊어버려서 필요한 거 줍고 서로 웃고 떠들고 신났었습니다. 친구 2명은 줄넘기 찾아본다 하고 전 막 줍고 다녔죠. 야광 지우개 신기해서 막 줍고 애들 줘야겠다 하면서 줍고 근데 10분이 지나도 애들이 줄넘기를 못 찾는 겁니다. 없나 싶어서 둘러보는데 저 벽 한 구석에 줄넘기가 있네요. 주우럽니다. 근데 옆에 방이 하나 있네요. 저도 모르게 옆을 봤습니다. 사진이 있더라고요. 할머니 사진이었는데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영정사진 비슷한 틀에 할머니 사진이 있네요. 근데 떨어져 있는데 옆을 딱 봤을 때 사진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땐 뭐 움직일 생각조차 안 들고 줄넘기도 한없이 멀어 보였죠. 눈을 질끔 감고 방을 지나서 줄넘기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뛰어서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도 말을 못하겠습니다. 찜찜하고 그널따란 방에서 어떻게 그 눈이랑 마주 본 건지. 물론 학교 오니 체육 수업은 끝나가고 다행히 사람이 밀려서 수행평가는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됐는데 영 찝찝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우개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야광이니 신기해서 머리맡에 놔두고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기 전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리고 그땐 마당 있는 집에 살았었는데 새벽에 잠 깨고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고 개가 미친 듯이 짖고 난리였습니다. 그 지우개는 이사하면서 버렸습니다. 근데 왜 지우개가 이사하고 나서도 머리맡에 있었을까요? 5번째 이야기. GP 괴담들. 1. 이 일은 제가 입대 후 GP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때는 2006년 4월경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한 달여가량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희 중대에서는 2개의 GP를 맡고 있었는데 XGP와 X3GP였습니다. 각 GP는 한 개 소대가 100여가량을 경계작전 수행 후 주둔지에서 40여 일을 보내는 순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대에 온 후 한 달 뒤 3GP를 교대하기로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작전 간 GP와 중대 본부 거리가 멀어서 타연대 GP와 교체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포반에 소속돼 있던 저는 GP 간 인수인계로 하루에도 수차례 경계작전 지역인 GP를 왕복했습니다. 서류 간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을 때 이상한 서류 한 장이 중대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문서에는 교체하기로 한 원 GP 해당 경계작전소대의 GP 문제점이 적혀 있었는데 군 서류에 없을 법한 눈에 띄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대원들이 특정 침상에서 자주 가위에 눌리고 귀신이 있다 하여 병사들이 소원 수리를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타연대를 비웃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고 상부에 소원 수리를 쓴 부대가 어디 있을까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도 보내야 하나? 저 역시 이런 식으로 놀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중대장은 GP 교체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이러한 부분마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GP 견학 겸 동숙을 위해 간부셋과 병사 둘이 원 GP로 파견되었습니다.
중대원들이 농담 삼아 가위 눌리는 자리가 있는지 진위 여부 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원주피에서 철수한 인원들로 인해 또다시 중대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정말 가위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5명 전원이 똑같은 남자를 봤다고 하며 말입니다. 1. 5월 중순 한 달이 지나 GP 간 인수인계가 완료되고 3소대가 처음으로 원GP에 투입됐습니다. 은행나무 침상이라고 부르던 가위 눌리던 장소는 휴게실로 교체하였고 하루하루 별다른 문제 없이 경계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대한 소문도 어느새 잊히고 있었습니다. 7월이 되어 여름 속 경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GP에 투입된 3소대의 전역자가 생겨 포반이었던 제가 대리근무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개 분대 중 새벽대를 맡고 있는 후반 야분대에 들어가 근무를 서게 되었는데 문득 사수와 얘기를 나누던 중 원GP에 대한 괴담이 생각났습니다. 귀신 얘기 전부 뻥이지 않습니까? 제가 웃으며 묻자 사수는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투입하고 귀신 봤다는 사람 나 포함해서 지금까지 10명도 더 될 거다. 사수였던 조 병장은 투철한 불교 신자인데다 소대 상담병으로 가장 착하고 거짓말도 안 하기로 소문난 사람이기에 그 대답에 의심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있단 말씀이십니까? 조 병장은 귀신인진 모르겠지만 살벌하긴 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GP 내 귀신이 목격된 곳을 일러주었습니다. GP는 지상, 지하로 나뉘는데 지상은 주로 근무를 서게 되는 초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에는 내무실과 취사장 등이 있으며 바깥쪽을 시계 방향으로 12개의 벙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을 목격한 건 2분대였던 장상병이었습니다. 반야 근무를 마치고 잠이 들었던 그는 밤 2시를 넘긴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어났다 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화장실에 가서 소변기에서 용변을 보던 장상병은 무척이나 졸려서 머리를 벽에 기댄 채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복도에서 화장실로 다가오는 전투화 소리를 듣고 선임인가 해서 다시 머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이 문을 열고 장상병의 뒤를 쓱 지나갔는데 누군지는 보지 않은 채 있었지만 흘겨봤을 때 군복인 걸로 보아 근무자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변을 마친 뒤 화장실을 나가려는데 화장실 입구에 설치된 거울로 보이는 대변기 문들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 그 앞으로 가보니 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대원이 모두 믿지 않았다 합니다. 하지만 3일 후 농담 한마디 안 하며 과묵했던 부소대장이 한밤중에 12번 벙커에서 울고 있는 남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시작으로 내무실, 휴게실, 벙커, 초소 등등 여러 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3. 2주가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도록 비가 그치지 않은 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GP에서는 귀신에 대한 얘기들로 술렁이며 진담 반 농담 반 섞인 소문들이 무수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귀신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GP를 교체한 타 연대 인원들이 참모와 함께 GP 점검을 온 것입니다. 사실 아무도 귀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괜한 호기심에 타연대 경계병들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타연대 병사들은 자기들이 원GP를 맡고 있을 때 있었던 기이한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겪은 일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은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낡은 전투복에 전투화, 눌러쓴 방탄 헬멧. 때는 GP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80년대였다고 합니다. 당시 군 복무 중이던 병사들은 지금의 GP에서보다 훨씬 긴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때로 경계 작전에 사혈을 기울이고 있던 어느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천둥 소리와 빗소리가 전지를 뒤덮은 비무장지대에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도 재빠르게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총과 탄을 갖춰 각자의 위치로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폭음은 없었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한 병사가 폭음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건 북한군의 도발도 낙뢰로 인한 대인질의 불발도 아니었습니다. 12번 벙커에서 한 병사가 한 손에 편지와 한 손에 수류탄을 들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 편지는 여자친구로부터 온 이별 통지서였다고 합니다.
12번 벙커는 정저로 앉아있는 하반신과 이리저리 흩어진 상반신의 살점들로 피범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후 소대는 사체 근처로의 출입을 그만 채 그의 부모가 당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조작 여부의 문제로 부모가 직접 사체를 확인하기 전까진 시체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일 후 그의 부모가 도착했답니다. 해외에 계셨던 부모님은 형체가 없어진 외아들을 보고 말을 잃었답니다. 이건 이후에 접한 이야기이지만 당시 사망한 지 이틀 방치된 동안 살쾡이들이 사체의 살점을 물어가고 한여름이라 파리가 들끓어 시체 속에는 구더기들까지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부모는 오열하다 못해 기절하고 직후에 여자친구가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소대원들이나 부모나 그 여자친구를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물론 그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테지만 상반신이 없어진 남자친구를 보며 울고 있는 그녀에게 모두가 욕설을 퍼부었다 합니다. 이후 그녀도 자살을 시도하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소대원 철원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몇몇은 거짓말이라 했지만 12번 벙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한 듯 했습니다. 그 벙커는 12개 중 유일하게 벽이 세워져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탕탕탕. 이병 황민규입니다. 근무교대 왔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곧 있으면 낙뢰도 칠 것 같이 거칠었습니다. 순환식으로 각 초소 근무를 교대하던 저는 장병장과 함께 고가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고가초소는 초소 중 가장 높은 초소로 2층 이상 높이로 설치되어 철제로 된 계단을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면 탕탕탕 소리가 항상 들려왔습니다. 근무 투입 후 30분쯤이 지나자 주간 작업으로 녹초가 된 나와 장병장은 말없이 서 있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장병장과 나는 무엇인가 큰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벼락 소리였습니다. 아마도 곧 낙뢰 조치가 이루어져 고가초소 병력을 철수시킬 듯 했는데 탕탕탕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장병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무교대 시간이 아니므로 이 시간대에 올라온다면 소대장 아니면 부소대장일 겁니다. 아마도 철수를 전하러 온 것일 겁니다. 탕탕탕 계단 소리가 문 앞에서 그쳤습니다. 저는 문을 열며 관등 성명을 댔습니다. 근무자 이병 황민규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장난치나 싶어 옆에 있는 빈 공간으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초소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며 장병장에게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누군가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였고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장병장과 내가 서로 쳐다보며 아무 말 없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소 밖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탕탕탕 누군가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휴가로 인해 GP에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GP에 대한 괴담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도 중대장마저 귀시를 봤다고 합니다. 새벽 1시경쯤 근무자들이 각자의 초소로 투입됐을 때였다고 합니다. 휴게실에서 나와 초소를 살피던 중대장이 2초소에 멈춰 섰습니다. 거기 누구야? 옆에 설치된 1초소에 근무자들이 자기들을 부르는 줄 알고 고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야, 거기 누구냐니까. 1초소에 있던 병력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답니다. 중대장이 2초소를 보며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대장님. 야, 2초소 지금 누구야? 지금 2초소 투입 안 했습니다. 중대장이 1초소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2초소를 가리켰습니다. 야, 그럼 저기나 쳐다보고 있는 놈들은 누구야? 물론 중대장이 직접 2초소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재 X1GP는 무사고 상태에서 북한군에 맞서 항상 철통 경계를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괴담은 우리가 GP를 교체할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지만 부대 위상을 생각해 거의들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GP에 무언가 있다고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원 GP가 세워진 자리는 38도선을 긋기 전 한치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해 전쟁의 마지막 접전을 벌인 수많은 유령들이 묻혀있는 고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